안녕하십니까. 정원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미 오늘 모임의 취지는 허이사께서 다 말씀을 다 하셨고, 김근식 교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 맨 첫 장에서 간단한 학력 또 현직을 다 소개 받으셨겠습니다만 순수한 국산품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국내 박사가 외국 박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김영식 교수 외국에서 공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거는 몰라도 특히 문과, 특히 정치학, 사회학 같은 거는 외국에서 박사 받기가 국내에서 박사 받기보다 차라리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 교수는 지금 채널 A에서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남북 간의 동반 성장 문제에 관해서 가장 균형 감각 있는 말씀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김 교수한테 하나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 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학 때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채택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또 3분의 1 법칙을 채택했어요. 교수 뽑을 때 그냥 뽑으니까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만 오기에 그래서 3명 뽑을 때 1명은 딴 대학 출신 하자. 그런데 김근식 교수가 서울대 지원하실 때 마침 그 3분의 1 법칙에 걸리셔서 김 교수는 3분의 1 법칙이 있는 건 모르고 지원하셨는데 그때 서울대학 아닌 사람 뽑아야 되겠기에 딴 사람이 뽑히고 김근식 교수는 그냥 안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김 교수한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해외 여행 중이었는데 공적인 여행이었습니다. 한 몇십 명이 같이 여행하는 중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김 교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겸손의 말씀이 제가 이나마 이 정도나마 된 거는 어머님의 새벽 기도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시건 아니시건 간에 그 여러 수십 명 앞에서 자기가 오늘날 이 정도 된 거는 어머님이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좋은 말로 역시 좀 촌 사람이구나 좋은 촌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좋아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픽이 좋아서 그런지 김 교수가 좋아서 그런지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100분 오실 때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50분이면 많이 오시는데 오늘 제가 그냥 금방 뒷눈에 띄시는 분만으로도 우선 이영일 선생님 오셨어요. 저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다음에 김희철 의원도 오셨고요. 저쪽에 그다음에 네 여러분 김정문 알로에 아시죠? 오늘 여기서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정문 알로에 최연매 회장님도 저기 오셨고요. 아주 많은 재능기부협회 이사장인 최세규 선생님도 오시고 또 한 계시다. 이따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분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금옥 실장 안 오셨어요? 아까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시던 박금옥 씨도 오시기로 했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따 더 필요하면 소개를 더 드리기로 하겠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실까요? 네. 제가 보기 마이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마스크를 끝까지 이렇게 벗지 않고요, 꼭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럼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정우찬 총리님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큰 형님처럼 제가 잘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 정운찬 총리님의 큰 뜻을 오래전부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잘 되시기를 지금도 사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됐는데 뭐가 더 그렇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제가 아까 뭐 어머님의 새벽기도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람이 노력이 또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운찬 총리님께서 지금과 같은 그 마음과 열정으로 순수하게 더 해주시면 좋은 또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연을 제가 할 때 이제 요즘엔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그 강연을 뭐 다닐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연 갔을 때 제가 그 꼭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것만 제가 한 2, 3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그냥 그 제가 50대 지금 이제 중후반을 가는데요. 개똥철학인데요.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답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사람다움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다움의 가장 이 몸의 측면에서 가장 사람다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거. 그래서 저는 한 지금 15년 넘게 걸어 다니고 있고요. 그 차를 운전을 안 한 지가 한 15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걸어 다니고 바쁘면 이제 택시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잘 아시지만 뭐 사람이 창조된 것인지 진화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이 창조되고 진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화의 과정에서도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 계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직립보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허리를 고추 세워서 걸어다니는 동물은 저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사람답다는 건 사실 걷기 시작하는 게 사람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로하셔서 걷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사실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 두 발로 걷는 게 가장 사람다운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걸어보니까 걸어 다니면 사실은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합니다. 걸어보면.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두 발로 걷기 시작해서 만물의 영장이 됐던 사람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걷지 않게 되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병의 근원은 저는 걷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걸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팔고 15년 전에 차를 팔고 그 돈으로 계속 술을 먹고 있습니다. 차를 팔고 걸어 다니면서 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제가 뭐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분하고 상의하셔서 차를 파시고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따로 별도 운동할 필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술을 먹는데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몸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살 빠지고 그래서 뭐 간단한 말씀으로 이제 사람다움의 몸의 측면은 걷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냥 개똥철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제목부터 사실은 좀 그런데요. 평화적 흡수통일과 동반통일의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통일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올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파에서는 통일 그러면 북한이 망하면 되지. 간단한 논리거든요. 북한이 급변사태가 되거나 붕괴하면 그냥 먹으면 된다. 간단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좌파에서는 통일 그냥 공존하다가 북한이 변화해서 합의해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통일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예상되는 통일의 과정들을
고민해 보자는 게 제가 오늘 강연의 사실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이전 단계 뭐 화해를 어떻게 하고 협력을 어떻게 하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붕괴되면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붕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하지, 그 이후의 과정, 그러니까 사실 통일의 과정이죠. 과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고,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제가 좀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셨던 첫 번째는 뭐냐면, 통일 과정을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통일 과정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냉혹하게 생각해보면 예정대로 되지 않고 순서대로 되지 않고 경로에 따라서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통일 방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다가 다시 재통일된 모든 나라가요, 통일 방안대로 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 통일 방안은 사실은 개쓰레기입니다. 실제 통일 과정이 시작이 되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는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통일 방안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시험 보려고 외우는 거지, 실제로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그 통일의 순간이 막 진행되는 과정은 통일 방안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은 그래서 공존형 통합, 합의형 통합, 대등형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연히 옳은 거야 뭐 합의해서 공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통합은,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통일의 본질은 한쪽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적 흡수 통일이라고 해요. 통일은 본질이 흡수 통일입니다. 북이 남쪽을 흡수하는 건 적과 통일이고, 남이 북을 흡수하는 건 흡수 통일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예멘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모든 통일은 한쪽이 소멸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공존해서 통일한다, 불가능합니다. 공존으로 분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공존이 통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공존에서 한쪽이 없어지거나 한쪽이 완전히 한쪽으로 흡수되어야만 통일이 된다는 말씀이고, 합의형 통합,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합의에 의해서 자 우리들이 통일하자, 멋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놓고도 한쪽이 한쪽을 먹어야만 끝나는 게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한쪽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는 이 진보 쪽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쭉 제가 이제 학문적인 연구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거 뭐냐면, 냉철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는 바로 공존할 수 없고 합의해서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1대1 대등 통합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힘이 센 놈이 힘 약한 놈 먹는 겁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북 관계도 체제 경쟁을 한 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되고 70년대까지는 북의 우세였잖아요. 북의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북은 그때 끊임없이 남쪽을 먹으려고 공비도 보내고 간첩도 보내고, 무슨 저 이산가족 만나자고, 우리가 90년대 했던 이야기를 북이 70년대 다 합니다. 우리한테. 우리는 다 손사래를 치고 안 된다 그랬다. 왜? 북이 힘이 셌으니까. 그게 이제 체제 경쟁의 1라운드죠. 1라운드는 북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남쪽에 이 민중 봉기나 이런 게 있으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라운드 가가지고 북한이 70년대부터 경제가 꺾이고, 우리가 70년대 이후부터 근대화 산업화를 되면서 90년대 사회주의 붕괴하면서 북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그게 2라운드였어요. 2라운드는 우리의 승리였죠. 근데 2라운드에 우리가 승리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흡수통 이야기 많이 했고, 북한 붕괴 대망론도 많이 했었죠. 북한에 아사 사태가 있어. 근데 북한이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때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냉정한 이야기입니다만, 체제 경쟁에 저는 3라운드를 저는 파이널 라운드라고 생각해요. 최종 라운드가 남아있다. 다 한 번씩 이겼던 거예요. 비긴 겁니다, 이게. 그 마지막 라운드.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5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놈들이고,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 안에서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우리끼리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저는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통일 대전략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단순한, 저는 그냥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의 입장에서는 50년 장기
저기 전략에 봤을 때 저 남조선 언젠가 망할 거야. 우리가 버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또 남쪽에 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파이널 라운드를 생각하면 끔찍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단된 두 체제가 결론을 낼 때는 체제 경쟁의 마지막 승리자가 한쪽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등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을. 그리고 남북 관계는 사실은요. 이게 참 굉장히 남북 관계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햇볕론자였지만 돌이켜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었던 겁니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일은 본질적으로 흡수 통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 인식을 하면 이제 통일 과정이 올 겁니다. 통일 과정이 오고 저는 북한의 조만간 변화의 그 소용돌이 휩싸이면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이 뭐 급변사태가 붕괴한다고 통일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프로세스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포리티컬 다이나믹스라는 거죠. 정치적 역동성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역동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 과정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원칙은 첫 번째가 역동성의 원칙이다. 역동성. 다이나믹하다는 건 뭡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 통일 방안대로 되지도 않고 지도자의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북쪽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와 남쪽으로 가서 살자. 남쪽이 좋아. 빨리 통일하자. 그러면요 이쪽에서 그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북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권력의 공백 상태에 북쪽 주민들이 야 우리는 남쪽하고 절대 안 살 거야. 걔들 지겨워. 꼴도 보기 싫어. 난 중국하고 차라리 사는 게 나아. 그러면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동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단정하고 예측하고 규정을 짜놔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동성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통일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역동성에 내버려 두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로서 통일이 되면 이건 최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지상과제라고 하지만 통일은 지상과제라고 하지만 통일이 잘못되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죠. 통일은 우리가 잘못 준비하고 잘못 우리가 대응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과정의 두 번째 원칙은 그래도 이 진보성이라는 게 무슨 진보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통일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실보다는. 대한민국도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아지는 통일이 돼야 되고 북한도 지금의 북한보다는 나아지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 과정의 우리가 원칙은 역동성을 전제해야 돼. 그러니까 역동성은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역동성을 전제하되 진보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엄청난 가능성, 그 역동성의 그 열려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을 하되 그 와중에서도 나아진 통일,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한국이 더 민주화되고 북한이 더 민주화되고 한국이 더 인권이 향상되고 북한도 인권이 향상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이런 진보성을 담지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는 진보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평화적인 통일할 거냐, 비평화적인 통일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이 평화적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의 본질은 흡수 통일이고 그 통일이 흡수 통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진보적으로 더 나아지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이 관건은 평화냐, 비평화냐라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들었던 게 있죠. 통일 대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 대박. 그 통일 대박인 경우는 평화적 흡수 통일일 때는 통일 대박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유혈 사태 없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통일이 대박이죠. 그러나
통일은 쪽박일 수 있습니다. 쪽박일 수 있어요. 그것은 비평화적 통일, 폭력적 통일, 남북의 갈등과 또는 남남의 갈등과 북북의 갈등이 더 엉키고 복잡해져 가지고 엉망이 되는 통일이 되면 그건 쪽박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만 해방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죠. 우리에게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그러나 해방되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3년 만에 분단되고 5년 만에 전쟁이 나서 40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당연한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도 그 뒤에 진행 과정, 그 뒤에 역동적 과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도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오듯이 통일도 옵니다. 근데 통일이 오는데 그 통일을 우리가 그 역동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진보성을 담지하지 못하면 그 통일은 또 쪽박이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그렇게 싹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통일이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비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된 게 오히려 내전이나 갈등이나 균열이 더 심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예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통일됩니다. 독일도 90년에 통일되고 예멘도 90년에 통일을 합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유럽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예멘은 지금 독재와 테러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돼 가지고 장기 독재의 길이 열렸고 통일돼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테러 분자들이 거기에 지금 은신처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는 통일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쪽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독일과 예멘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의 자유선거를 해서 동독의 새로 출범한 정권이 자기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서독으로 편입을 결정해서 그냥 흡수한 겁니다. 비평화적인 통일이 됐고 예멘은 90년에 북예멘 대통령과 남예멘 대통령이 합의를 해가지고 서명해서 아까 그래서 합의 통일이 얼마나 그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합의를 했습니다. 자, 통일한다. 그래서 30개월 뒤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고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30개월 뒤에 총선거의 결과가 북예멘도 불만스럽고 남예멘도 불만스러워서 결국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4년의 통일은 내전을 통해서 1000명이 죽은 상태에서 북예멘이 남예멘을 그냥 무력으로 점령하고 끝나는 겁니다. 내전을 거친 비평화적 통일로 간 거죠. 합의가 쓰잘데기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 북예멘의 국력이 컸기 때문에 합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냐 쪽박이냐, 통일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것을 가늠짓는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평화냐 폭력이냐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남아있는 남남 갈등.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의 남남 갈등, 진영 논리. 요즘에 미국도 사실 우리 못지않게 대단합니다만, 응?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갈등. 응? 지금 탈북자분이 우리 3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만 탈북자들 여기 와서 남쪽에 대해 진정으로 지금 행복해하면서 적응해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남북 갈등이 북이 완전히 개방돼서 풀려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도요. 동서독이 지금도 사실은 평화 통일을 해서 잘 됐다고 합니다만 동서독 간에 이 인식의 격차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다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 때 북쪽 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생각 이런 게 해소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북쪽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내가 모욕당하고 살겠느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남남 갈등에 더해서 남북 갈등까지 돼보십시오. 정당은 그러면 파편화되고 4분의 1 되고 또 싸우고 추미애 나오고 윤석열 나오고 북쪽에 추미애 또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통일 과정의 교훈은 뭐냐면 제어할 수 없는 통합의 구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역동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의 모든 지도자들은 서독의 모든 정당들은 기민당뿐만 아니라 3인당조차도 다 단계적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독은 다. 그래서 그때
그 사민당에서 내놓았던 게 조약 공동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콜 수장에 내놓았던 것은 국가 연합이었어요. 왜? 당연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동독이 지금 민주화돼서 무너졌는데 바로 통일하는 좀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하자. 일단 국가 연합 정도로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나중에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 주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비어진트 아인포크.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통일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민당은 그때도 끝까지 계속 이게 주저했고,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그걸 잽싸게 받아쳐가지고 안 되겠다. 통일할 수밖에 없다. 무리를 해서라도 통일하자 해서 통일을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마르크화를 그냥 1대1로 다 똑같이 등가 교환해주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 뭐냐? 예상대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와서 하자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과정이 시작됐을 때 그 역동성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상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 북한이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왔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의 과정에 북한 주민의 반응과 태도는 어떨 것인지, 또 그것을 쳐다보는 우리 남쪽의 여론은 어떨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 정말 그래도 아름다운 모범적 통일입니다만, 통일 과정에 보면 정말 급격한 통합을 원하는 동독 주민들의 그 여러와 같은 요구 때문에 서독도 그냥 그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1년 만에 통일이 돼버리죠. 1년 만에. 그 역동성이 있었고, 예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형 대등통합, 그래서 1대1 통합으로 합의했었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 90년에. 그래서 국방장관이 북예멘이면 국방차관은 남예멘, 육군 참모총장이 북예멘 사람이면 해군 참모총장은 남예멘, 다 1대1로 이렇게 했어요. 멋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도 다 서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건. 그걸 보여주는 게 예멘이죠. 합의해서 1대1 통합한다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공하고 예멘이 실패해서 됐던 것들을 보면 그 시사점은 화해협력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도 그 와중에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결국은 그걸 다 감싸 안아가지고 성공적으로 통일했던 것은 20년이라고 하는 동서독 간의 화해협력의 기간이 있었어요. 60년부터 그 70년부터 90년까지. 그건 기민당 정권이든 사민당 정권이든 정권이 교체돼도 동방정책 그대로 됐었던 거죠. 그렇죠?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동서독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했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독 사람이 동독에 방문도 했고 동독 사람이 오기도 하고 방송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롭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예멘 남예멘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은 거의 우리 정도처럼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만 했었지, 그런 장기간에 걸친 화해협력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무슨 선택이나 지도자의 결단으로 합의문에 서명하고 1대1로 합의를 통일한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 예멘의 실패 사례가 갖는 교훈은 화해협력 기간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장기간. 그게 결국은 상대방 공동체에 대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그러니까 화해협력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쪽 상대방 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마음의 교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호 민주화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예멘도 왜 저게 실패했냐면 30개월 뒤에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북예멘하고 남예멘이 똑같이 1대1로 총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총선 결과를 까보니 남예멘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남예멘이 3당으로 밀려나고 북예멘의 1당과 북예멘의 2당 자체가 그냥 2당은 또 이슬람 부족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일을 반대하는 정당이 2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민심인 거예요. 그게 역관계야. 그게 파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예멘은 힘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남예멘은 열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북예멘은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여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북예멘은 북예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그 이슬람 부족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반민주적인 세력이 남아 있어서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예멘은 남예멘대로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소련 붕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일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소련의 영향권에서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민주화가 안 된 거예요. 동독 공산당 정권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응? 붕괴됐잖아요. 근데 이 남북해면 합의를 하면서 남해면에 이 공산당 정권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면에 공산당 세력도 통일을 은근히 반대하고 있었고 북해면에 이 반동 세력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총선의 결과로 2당 3당이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냐? 북한이 급변사태가 오고 붕괴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히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노동당의 잔재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쪽도 완전히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적어도 서독 정도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져야만 동독을 평화적으로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동독의 민주화 정도 되는 북한에서의 민주화가 벌어져야만 이게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남이든 북이든 상호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진전되어야만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교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통일 과정의 어떤 그 역동성과 진보성의 어떤 그 원칙,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봤는데요. 그럼 우리 한반도로 돌이켜 갑시다.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될까?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화공주로 점진통일은 좌파의 이제 기본적인 그 그림이죠. 평화롭게 공존해서 점진적으로 통일해서 체제가 수렴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북한 붕괴 후 통일은 이제 우파의 이른바 이제 고토 회복, 북진 통일론 비슷한 거죠. 가서 태극기 꽂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고, 평화공조로 점진 통일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북한에 핵이 있든 없든 일단 평화롭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뭐 잘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북에 대한 막연한 애정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 저 두 개의 빅픽처가 결국은 서로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진적 평화 통일을 추구하다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화해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거죠. 점진적 평화 통일이 좋은 겁니다. 남북이 서로 오고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경제 협력 할 게 있으면 하고 개성공단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점진적 평화 통일 추구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근데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형 대등형 공존형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북한 붕괴 후에 흡수 통일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저는 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저는 우리 한반도에 닥쳐올 통일의 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평화 공존의 이 시기를, 그러니까 교류 협력의 시기를 거부하는 우파도 문제고, 그리고 또 무조건 단계적으로 나중에 합의해서 통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좌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좌파는 붕괴 후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우파는 화해 협력의 장기간 통일 과정이라는 걸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저는 결합해서 가야 된다. 그게 저는 평화롭고 합리적인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화해협력 기관을 좀 만들어서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다가 남북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사실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잘 안 되죠. 이미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DJ 때부터 했던 그 화해협력의 기간, 화해협력의 시도 모색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는 다였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협력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어찌 됐든 북한 주민과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는 화해협력의 기간을 계속 모색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어느 순간 급변사태가 오면 우리가 평화롭게 흡수통일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는데, 그 급변사태가 오면 제일 중요한 건 급변사태가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변사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친남도입니다. 친남도. 거기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래, 남쪽하고 살아야 돼. 남쪽이 우리랑 같은 동포니까 남쪽이랑 사는 게 우리가 좋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이쪽에 뭐 친북이라고 그러지만 친북은 나쁜 겁니다만 북쪽에 친남을 만들어놔야 돼요. 친남 세력도 만들어야 되고 친남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해협력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일정 정도는. 제가 평양에 가보면, 평양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처음엔 서로 뭐 거리를 유지하고 뭐 정치적인 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좀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나중에 북쪽이 먼저 와서 말을 걸고 자기들 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DJ 노무현 때 한 제가 평양 한 15번 정도 갔다 왔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북쪽 사람 우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들이 허물어지는 걸 알아요. 허물어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컨대 호텔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호텔 가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여행할 때처럼 나올 때 그 팁을 놓고 나오잖아요. 그 달러를 좀 놓고 나오면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메이드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우리를 무슨 거지 취급하냐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도 계속 놓고 가면 나중에 가면 가져가. 그리고 몇 번 더 가잖아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본래. 그렇게.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이제 북한이 핵 문제가 악화되고 남북 관계가 사실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의해서도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잘 되기가 힘든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찌 됐든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의 접촉의 면을 만들어내야만 사실은 남북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서독의 교훈처럼 화해협력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친남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벽 쌓고 서로 원수 취급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북쪽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남쪽한테 가서 모욕당하고 걔들한테 무시당하느니 내가 그냥 중국으로 살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저 친남도라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저 북한 사람의 마음을 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온 3만 명 넘는 탈북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남쪽이라는 것에 대한 그 동경이 있긴 하지만 또 일정 정도 보면 그분들 대부분은 남쪽이 좋아서기보다는 그쪽이 싫어서 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열렸을 때 진정으로 북쪽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거의 다 전적으로 남쪽이다. 동독 주민들이 나와서 막 시위하면서 빠른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이거 사실 자신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보수 정권이 등장하든 진보 정권이 등장하든 일정 기간의 화해협력과 교류와 접촉의 기간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이 좀 흐물어지고 우리도 굉장히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DJ 노무현 때 짧은 그 화해협력을 해보고 그 화해협력의 후유증이 더 컸습니다. 사실 더 커가지고 MB 박근혜 때 사실은 또 더 안 좋은 이 대결의 시간이 오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갈라져서 안 만났으면 상관없는데 만나 보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응? 만나 보니까 더 싫은 거야. 이게 후유증이 크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동경했을 때는 한 번에 딱 해서 결합해서 하면 되는데 만나 보니까 더 싸워, 더 이질감을 느껴, 더 갈등이 커져요. 이제 그런 저는 후유증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나 북이나.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제 결론부로 그럼 동반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은 흡수 통일이고 평화적 흡수 통일이 관건인데 평화적 흡수 통일의 기본은 동반 통일이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포괄적 평화라고 썼습니다만 군사적 대치 해소와 정치적 대결 완화와 내부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 이걸 이제 저는 포괄적으로 다 합쳐서 이제 컴프레hen시브한 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적 대치 해소는 지금 이 정전 체제죠. 정전 체제.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도 교전 상황이기 때문에 총불을 서로 겨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남북이 서로 주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쉽지 않죠. 응?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게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꾼다는 건 그 당위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다음에 정치적 대결 완화. 저것도 뭐냐면 군사적인 대치라고 하는 정전 체제가 또 한편에서 적대감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상대 체제를 상호 부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남쪽은 북쪽을 부인하고 북쪽은 남쪽을 부인하고 우리는 지금도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북쪽은 있어서는 안 될 정부입니다. 북쪽도 남쪽은 지금도 괴뢰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호 부인하는 정치적 대결 체제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분단 체제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75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결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하고 뭐 장관급 회담하고 회담을 해도 결국 회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정치적 대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한반도가 어려운 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이 오랫동안 가동이 됐을 때 저도 야 그래도 개성공단은 이게 폐쇄가 어려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통합이론을 보면 통합이론 중에 기능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펑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게 유럽 통합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깨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의 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윈윈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정치 논리와 군사 논리가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이게 유럽 통합하고는 달라요. 유럽 통합은 같은 체제, 같은 문화, 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것들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고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체제가 전환된 다음에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통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체제가 다르면 이후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가 어려운 게 그런 유럽 통합에 적용됐던 통합 이론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난해한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한반도의 정전 체제나 정치적 대결이라는 분단 체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나 무슨 경제적인 윈윈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한 겁니다. 한반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JSA라고 영화 보셨죠? 공동경비구역. 그거 보십시오. 송강호하고 그 신하균하고 그렇게 서로 잘 지내고 밤만 되면 서로 초소 넘어가서 뭐 초코파이 나눠 먹고 술 먹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민족이니까 통하고 서로 말이 통하니까 친하죠. 형님 동생 하잖아요. 그러다가 인민군 장교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서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군사적 개입이 들어오면 인간적 교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서로 먼저 총을 쏴서 죽여야만 그 체제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만큼 분돈의 구조라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평화는 그런 군사적 대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치적 대결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근데 저 부분을 저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 DJ 도우면 때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인게이지를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군사적인 대치가 없어지고 정치적인 그건 북한이 민주화되는 거죠. 북한이 민주화되면 정치적 대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포괄적 평화에는 내부의 평화, 마음의 평화. 내부의 평화는 뭐냐면요. 우리 내부부터 치고받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평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북한도 마음을 열고 남쪽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친남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뒤에 남남 갈등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톨레랑스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동서독 통일이 돼가지고 평화적 통일을 해서 성공적인 통일이고 우리에게 모범적인 통일인데 거기에 우리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민주화된 다음에 90년에 동독의 첫 자유선거를 하는데 물론 1당은 기민당 계열이 되고 2당이 3인당 계열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3당 공산당의 후신 정당의 16.4%를 득표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 이걸 우리 한반도에 적용해 봅시다. 북한이 무너졌어. 김정일이 쫓겨났어. 아니면 뭐 민주화 됐어. 민주화 됐는데 그래 민주화 된 다음에 첫 자유선거를 했어. 근데 1당, 2당은 뭐 지금 민주당이나 무슨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3당이 노동당이 20% 나온다니까요. 저게 당시에 그 호네커가 있었던 공산당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온 게 민사당이었어요. 그게 16.4%를 득표합니다. 북한은 좀 더 나올지도 몰라요. 북한은 노동당 조직이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당원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북한이 민주화가 돼서 무너진다 한들 거기에 있는 최소한 15%에서 20%는 공산당 의식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2,5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그러면 나 공산당에 싫어요,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태극기가 남아 있고 대깨문이 남아 있듯이 그 남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위대한 거 뭐냐면 서독의 국민들과 서독의 정당들은 저 16.4%의 공산당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줘요. 자, 돌아와서 우리로 봅시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오늘 9시 긴급 뉴스로 나와가지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졌습니다. 해서 끝났어. 민주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나 다음 달에 자유선거를 했어요. 했는데 노동당 간부였던 놈들이 노동당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근로당 해갖고 16.4%를 득표해가지고 그러면 통일된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15명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15명이 당선돼가지고 배지를 달고 여의도로 출근한다고 보십시오. 저 시청 앞을 지날 수 있을까? 광화문 앞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지날 거예요. 저 빨갱이 놈들을 저것들. 응? 그러나 서독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게 똘레랑스죠. 그래, 니들이 선택한 건데. 니들이 선택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북한의 노동당의 망해도 노동당의 후신이 10% 이상에 나온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관용의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더 위험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지금 남남 갈등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관용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조차도. 지금 우리가 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말은 같은 한국말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 저는 이 동반통일의 과제는 바로 이 남남 갈등 해소가 저는 첫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 내부의 정치부터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가져줘야 그래야 북쪽도 상황이 생기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게 적대심이고 모든 게 증오고 모든 게 이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우리 내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응?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놈들은 윤석열 총장이나 이 야당의 그 반응에 대해서 이건 죽어야 될 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많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속 트럼프도 그랬고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의 등에 얹혀서 그들의 담론과 그들의 디스코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편을 쫙 갈라가지고 51%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이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북쪽과의 그 관용의 정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끔찍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독일과 같은 그 성숙된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멘과 같은 내전의 길로 갈까?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 지금 촛불로 등장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우리 남남 갈등이 단순히 대북 정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보와 보수라는 게 쫙 갈려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뭐 A부터 B까지 Z까지 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토론이 되지 않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이 남남 갈등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저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와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저는 평화적인 통일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